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선우입니다. 오늘은 머신 러닝 Trends, Perspectives and Prospects라는 페이퍼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버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Drivers of Machine Learning Progress를 비롯한 4개의 목차는 페이퍼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페이퍼에서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2가지 질문을 던지며 머신러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개선되는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사람, 컴퓨터, 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떤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이러한 학습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법칙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2가지 질문과 연관지어서 이제 머신러닝을 설명하게 되는데, 좀 더 살펴보기에 앞서 머신러닝의 좀 더 큰 범주는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라는 큰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AI는 스피치 레코니션, 컴퓨터 비전, NLP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또 도메인에 있어서도 바이올로지, 코스몰로지, 소셜 사이언스 등 여러 도메인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제 머신러닝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2개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머신러닝의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왼쪽과 같이 모든 인풋을 넣고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인풋과 아웃풋의 쌍 형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제공을 해주자는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머신러닝을 이용할 때 어떤 식으로 경험을 제공해 줄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인풋, 아웃풋 쌍의 형태로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에서의 러닝 프로블럼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식으로 이를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신러닝의 목표는 간략히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고 해당 태스크에 대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쉬운 예시를 갖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태스크가 신용카드의 사기 거래 탐지라고 했을 때 분류기 즉 클래시파이어는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해당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이상 거래인지에 대한 라벨을 붙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분류기는 다시 말해 라벨을 분류하는 것이고, 이 분류기에 대한 성능은 평가 지표 즉 퍼포먼스 매트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페널티를 부여하게 되면은 좀 더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상 거래에 대해서 정상 거래라고 라벨링을 했을 때 좀 더 페널티를 주는 구조로 된다면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 머신러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학습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개의 후보 프로그램 사이에서 서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후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represent 하느냐에 따라서 decision tree, 수학적 함수, 프로그래밍 언어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earch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optimization 알고리즘, evolutionary search 알고리즘 등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설치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하고,
Evolutionary Search 알고리즘은 랜덤하게 변형이 일어난 어떤 돌연변이 후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세대를 평가하면서 설치를 진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태스크를 이용을 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태스크는 앞선 예시에서는 사기 거래와 정상 거래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목표는 결국 학습 알고리즘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각각 부분에 대해서 캐릭터라이즈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크게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특정 종류와 크기의 학습 데이터를 넣어 주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학습 가능한지, 그리고 학습 알고리즘이 모델링 과정 또는 학습 데이터의 에러 등에 대해서 얼마나 강건한지를 살펴보면서 학습 알고리즘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있어서 학습 알고리즘의 역량을 캐릭터라이즈 하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크게 통계학적 이론과 계산적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역량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역량은 두 개의 컴플렉시티, 즉 복잡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샘플 컴플렉시티는 이제 통계학적 이론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샘플링을 할 때 있어서 이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알고리즘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떻게 샘플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산적 복잡성인 Computational Complexity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다룰 때 계산량이 얼마나 요구되고 얼마나 계산 복잡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계산 복잡성에 있어서는 옵티마이제이션, 즉 최적화 이론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옵티마이제이션 이론은 상한과 하한 사이에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머신러닝 문제에 이를 잘 적용을 해보면 계산적인 부분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rivers of Machine Learning Progress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목차에서는 머신러닝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와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집되고 전송된 대량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모바일 디바이스나 내장된 컴퓨팅 시스템 등을 통해서 수집이 될 수 있고, 머신러닝을 이용을 하면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거나 특정 사건을 예측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진다는 특징과 퍼스널라이즈 된 데이터의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는 개별적인 사용 측면에서는 개인의 상황과 니즈에 맞춰서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즈 할 때 사용이 될 수 있고, 전체적인 사용 측면에서는 이런 개개인의 데이터와 서비스가 모여서 전체 하나의 큰 서비스를 생성하고 여러 수집된 데이터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나 생산성 등을 개선하는 데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의료 기록, 교통 데이터, 범죄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기록은 어떤 환자에게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맞추는데 쓸 수 있고, 교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범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시간과 장소에 어떻게 경찰을 배치해야 효율적인가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넓은 스케일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빅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새로운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는 크게 세 가지의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량의 언라벨드 데이터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언라벨드 데이터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에서 이용되는 여러 학습 방법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학습 데이터는 X와 Y 쌍으로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목표는 X스타라는 쿼리를 넣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 Y스타, 즉 예측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풋 X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벡터가 될 수도 있고 문서, 이미지, 그래프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웃풋도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y가 두 개의 값 중 하나의 값을 가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팸 문서를 분류할 때 스팸인지 스팸이 아닌지 이렇게 두 개의 라벨로 분류가 되는 것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 클래스일 때는 y가 k개의 라벨이 있을 때 그중 하나의 값을 가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멀티 라벨은 k개의 라벨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동시에 라벨링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랭킹은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에서의 부분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General Structured Prediction은 그래프 형태와 같은 Combinational Object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웃풋은 실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Discrete Component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학습 데이터는 X와 Y 쌍의 형태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때 X와 Y의 쌍을 연결해 주는 게 fx, learned mapp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fx는 각 인풋 x에 대해서 아웃풋 y를 생성해내거나 또는 x가 주어졌을 때의 확률 분포 y를 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fx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래의 도표와 같이 Decision Tree, Decision Forest, Logistic Regression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의 결과를 결합하는 방법으로는 부스팅, 커널 러닝 등이 있고 학습 알고리즘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 방법론들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딥 네트워크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딥 네트워크는 멀티 레이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이러한 딥 네트워크들은 아웃풋의 에러를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Gradient Based Optimization 알고리즘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GPU와 같은 병렬 컴퓨팅 구조들이 발전을 하면서 해당 딥 네트워크들이 좀 더 활발히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딥 네트워크의 인터널 레이어들에서는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예시는 어떤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캡션을 생성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크게 두 개의 딥 네트워크가 사용되게 되는데 하나는 CNN, 둘째로는 RNN입니다. CNN에서는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CNN에서 나온 아웃풋은 RNN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RNN을 이용을 하고 이제 월드 바이 월드로 캡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래의 그림은 이 월드 바이 월드로 캡션을 생성을 할 때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Supervised Learning에서는 라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representation을 찾고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나오는 Unsupervised Learning에서는 라벨드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의미 있는 representation을 찾자는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fx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이 있게 되는데 이때의 과정은 다양한 학습 알고리즘의 결과들을 결합하거나 또는 statistical principle 등을 이용을 해서 criterion 펑션을 정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unlabeled 데이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unlabeled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포함을 하고 데이터의 구조적 속성들에 대해서 가정을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Unsupervised Learning은 라벨드 데이터 없이 의미 있는 representation을 찾자는 목표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Unlabeled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저차원에 있다고 가정이 되는 경우 Dimension Reduction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들로는 PCA, Manifold Learning, 토픽 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큰 분류로는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이때 Dimension Reduction Method 중 토픽 모델링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토픽 모델링은 문서를 분석하는 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 문서가 단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토픽들은 단어들의 확률 분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그림에서는 왼쪽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서들은 토픽들의 확률 분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토픽 모델링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위에 이제 링크로 첨부를 해두었는데요. 강필성 교수님의 Unstructured Data Analysis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inforcement Learning, 즉 강화학습입니다. 여기에서의 학습 데이터의 정보는 Supervised와 Unsupervised 데이터의 중간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의 학습 example은 액션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인디케이션만을 제공을 합니다. 이때 좀 더 자세한 구조는 아래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환경과 에이전트가 있을 때 에이전트는 어떤 환경에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시퀀스 형태의 인풋에 대해서는 개별이 아니라 전체 시퀀스에 대한 리워드를 이제 일반적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이 강화학습은 General Control Theoretic Setting 하에서 진행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팅에서의 태스크는 컨트롤 스트래티지를 학습하는 것이고 이 컨트롤 스트래티지란 어떤 에이전트가 잘 모르는 환경에서 어떤 액트를 취했을 때, 즉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대되는 어떤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방법을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Supervised,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블렌드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emi-Supervised Learning이 있습니다. 해당 러닝 방법에서는 라벨 데이터와 언라벨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소량의 라벨 데이터에 대해서는 Supervised Learning을 적용을 하고 대량의 언라벨드 데이터에 대해서는 Unsupervised Learning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회색 부분이 대량의 언라벨 데이터에 해당되고 빨간색과 파란색 점들이 라벨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모델 셀렉션이 있는데 학습 데이터를 단순히 모델을 피팅하는 데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모델이 있을 때 모델 집단에서 선택을 할 때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액티브 러닝은 적은 수의 라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언라벨 데이터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고 해당 데이터를 재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간략히 정리하면은 어떤 러너가 있을 때 러너가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라벨을 쿼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서 모델링은 여러 변수들 사이에 주고받는 영향 또는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자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백혈구 수치와 감염 여부의 상관관계를 볼 때 높은 백혈구 수치가 있을 때 감염 여부를 예측 가능하지만 또 반대로 감염으로 인해 높은 백혈구 수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고 대량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추천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도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추천 시스템은 왼쪽의 그림과 같이 일련의 사용자들 그룹과 일련의 아이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은 이 사용자와 아이템 사이에 어떤 링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링크의 의미는 어떤 해당 사용자가 특정 아이템에 관심이 있음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구매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다른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그런 추천 시스템에도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천 시스템은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상황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동작하는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이슈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environment, 즉 환경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컴퓨팅 아키텍처, 두 번째는 데이터 소스, 마지막으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환경은 머신러닝이 동작하는 컴퓨팅 아키텍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개의 프로그램이 한 개의 머신에서만 동작하였지만 요즘에는 다수의 프로세서를 이용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프로세서를 이용을 하게 되면서 패럴리즘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의 그림과 같이 현재 컴퓨팅 아키텍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소프트웨어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구조 덕분에 데이터 분석가에게는 더욱 다양한 알고리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의 환경은 데이터 소스라는 구성 요소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 소스들은 학습 알고리즘의 소스, 즉 데이터 등을 제공해 주거나 제약 조건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또는 소유권 관련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데이터를 학습 알고리즘에 이용하는 분석가 또는 의사결정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구성 요소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머신러닝 시스템들이나 에이전트들도 요소로 포함이 될 수 있고 이때 머신러닝 시스템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제약 조건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때 말하는 제약 조건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differential privacy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여러 사람들이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 privacy, 즉 자기의 그 데이터가 외부 세상에 얼마나 공개되는지의 그 확률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라이버시의 공개 정도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는 머신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프라이버시의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로
쿼리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쿼리를 이제 질문을 할 때, 어떤 예측이나 추론을 할 때, 프라이빗 데이터로부터 나온 대답과 그리고 퍼블릭 데이터로부터 나온 대답이 일치하는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프라이버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바이러먼트에서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디스트리뷰티드 학습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 등의 제약으로 인해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분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트레이트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통신 대역폭과 성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해당 이슈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 대역폭이 좁아지게 되면은 머신러닝 등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분산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머신러닝의 성능이 향상되는 상관관계를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적인 부분을 자꾸 살펴보는 이유는 스태티스티컬한 자원과 시간과 공간 등을 포함하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때 시간과 데이터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서 서브 샘플링이나 랜덤 프로젝션과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해당 이슈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머신러닝의 기회들과 챌린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여전히 무수히 많은 리서치 기회가 있는 분야입니다. 이때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자연 시스템과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고 또 개선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느냐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시스템과의 비교를 할 때 머신러닝은 한 개의 펑션 그리고 한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개의 모델을 만들지만 실제 자연 시스템에서 사람들 등은 다양한 스킬과 지식들을 습득하고 여러 데이터와 또 여러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고 결국 머신러닝도 사람들과 같이 팀 기반 믹스드 이니시에이티브 러닝을 이용을 해서 하면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결과나 관점들을 공유하면서 점점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이 알고리즘들도 여러 실험 결과나 관점들을 공유할 수 있다면 더 성능을 향상시키고 학습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에 있어서 챌린지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정보가 수집되고 정보를 머신러닝에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들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는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을 하게 되고 데이터 공유의 성격은 낮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잠재적 이익을 생각해 보면 프라이버시 문제를 좀 감수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좀 더 취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프라이버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누가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문제를 감수하고 발생되는 그 이익이 있을 때 이 이익은 누가 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 공개 시 잠재적 이익은 한 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지는 가능성을 줄이는 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부터의 지역 데이터, 신용카드 내역 데이터, 그리고 공공장소의 CCTV 등의 여러 지역 정보들을 공개하고 또 응급실 상황 등과 같은 의료 데이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런 정보의 공개를 이용을 해서 접촉자에게 미리 알림을 발생하거나 더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잠재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와 데이터 공개를 했을 때 이익의 트레이드오프를 좀 고민해 보면서 머신러닝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